저는 일본은 완전히 꽃놀이패를 쥐고 흔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좀 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잔의 컵을 반잔 채우고 반잔은 당신들이 채우라고 하는데 전혀 채울 의사가 없는 걸 보여주는데도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고 앞으로도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대행적인 조치들이 더 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얻은 거는 뭐냐? 이 물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답이 저는 완전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지금 답을 할 처지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지금 외교 라인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답을 찾겠습니까? 자, 한 주간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정치인사이드 오늘은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면서 셔틀 외교 네. 복원에 공을 들였는데 네네. 돌아온 건 말이죠. 일본의 네. 과거사를 왜곡한 교과서 검정입니다. 일본 네네. 교과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는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좀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바뀐 게 없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향적인 조치라기보다도 후퇴하는 조치였다. 후퇴하는 이렇게 조치였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본 교과서의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면은 사실 어떤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그렇죠. 시기인데 네. 그때의 일본 학생들한테 가리키는 게 독도는 기본적으로 독도라고 부르지 말고 다케시마라고 명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영토라는 걸 명확하게 명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강제성을 띈 거였는데 그런 강제적 절차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후퇴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교과서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저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는데 그 양보하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건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일본에 완전히 놀이개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네. 지금 지지율 30%대에 있는 정부가 뭔가를 자기들한테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차제에 이 약간 무능한 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한테 자기들이 내세우고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전면에 내세워서 아마 모욕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일본은 완전히 꽃놀이패를 쥐고 흔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좀 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잔의 컵을 반잔 채우고 반잔은 당신들이 채우라고 하는데 전혀 채울 의사가 없는 걸 보여주는데도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번에 그런 독도 교과서 문제나 이런 것 들어가고 일본 대사 초치하고 항의하는 정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고 앞으로도 독도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위안부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대행적인 조치들이 더 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8월달 되면 이미 저는 이제 군국주의 일본의 어떤 그런 정신을 살리는 다양한 류의 한국에 대한 공격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의원 개인들 차원뿐만 아니라 내각의 강요들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 국민들은 참아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얻은 거는 뭐냐? 이 물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답이 저는 완전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지금 답을 할 처지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지금 외교 라인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답을 찾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래저래 좀 깝깝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민주당은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외교 행위에 국정조사한다는 게 무리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무리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사례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외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사태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헌정사 70년을 이어오면서 가져왔던 국가적 자존심에 관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을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기는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 민주당 너는 뭐 하고 있냐? 라고 하는 저는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정부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이런 방식으로 조절하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저는 처지에 있다.
보는 거죠. 그런 네. 관점에서 이제 국정조사 카드나 이런 것들을 꺼내던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반대도 있는 거고 국민 정서에서 그 정도는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하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저는 안의 성격 네, 지금 통화 상태가 외교적- 고르지 않은데요. 예. 네. 심대한 외교적 문제를 저는 네.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다. 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도 좀 국민들의 반응이 좀 네. 싸늘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출산 대책과 근로시간 개편안, 뭐 근로시간 개편안도 69시간에서 64, 60시간으로 좀 줄이면서 오락가락 네네. 혼선을 빚고 있는데 당사자들인 MZ세대 민심을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MZ 세대들은 자기들 활용해가지고 뭘 하고 있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MZ 세대는 더 이상 좀 MZ 세대 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피로감이 좀 묻어가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럼 도움을 줄 수 있게 뭔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혀 지금 현실적으로 MZ 세대들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내용들은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한 거고 내놓는 것마다 사실은 뒷북치거나 아니면은 혼선이 있어서 다시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MZ 세대들이 원하는 건 42시간 이하의 시간들을 있고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고 워라밸이 높은 삶을 원한다는 게 노동부가 작년에 했던 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한 상태에서도 69시간을 요구를 하고 그게 또 혼선이 빚으니까 64시간, 60시간으로 조정하는 이런 정부를 MZ세대가 그대로 믿고 가기는 저는 쉽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네. 저출산 대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 내놓는 것들이 보면 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뭐 정유세 감면해 주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다음에 MZ세대가 앞으로 정유세 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조치라고 내놓는 부분들이 MZ세대들한테 저는 호소력 있게 다가갈 가능성은 거의 낮다. 그래서 정말 MZ세대를 이번 총선에서 전면에 내세워서 총선의 형태를 좀 바꾸고 싶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 상태에서 정말 MZ세대들이 뭘 원하는지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어서 김재환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언도 후폭풍이 큰데요. 네네. 미국 한인 보수단체 강연에서 이 네. 발언이 논란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네. 천하통일했다. 이 전 네네. 목사를 칭송하는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정 목사는 아스팔트 우파 전사인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권의 그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네. 1등하고 당선되신 그분이 직접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분을 그렇게 미화하는 발언을 했으면 이거는 정상적인 정치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로 보면 당기위원회나 이런 데서 사실 그 회부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에 심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당이 정광훈 목사와 정신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오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것들을 제어하거나 할 지금 정신적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고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저는 정치적인 향배에도 상당히 큰 아마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계속 왜 그렇게 정광훈 목사를 그렇게 칭송하고 하냐. 네. 명백한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을 거다. 개인적인 사유? 그 개인적인 사유들이 뭔지는 알 수 없죠. 네. 근데 당의 수석 최고위원회 관점에서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빚진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빚진 게 있을 그 빚을 거다. 갚는 하나의 저는 일탈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말 공당이라면 네. 그런 일탈을 일삼는 수석 최고위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를 저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당초 네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올려 네네. 처리하자고 주장했는데 정의당이 호응하지 않아서 불발됐습니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의당은 더 이상 이제 심상정의 정의당과 노회찬의 정의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올해 아마 재창당
선언을 했는데 그 재창당에 맞는 스탠스가 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스탠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간에서 정말 중간적인 포지션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긴 거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특검법 쌍특검을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쌍특검을 가겠다는 일단의 어떤 의지들도 보이고 상당한 정도의 노력들을 또 보여주긴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확 그 민주당 인력권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또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을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재창당하면서 정의당의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중간적인 입장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저는 머뭇거리는 상태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과의 협조가 굉장히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냐면 패스트트랙 가야 되고 하는 문제라면 굉장히 필수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의당을 위해서 뭘 줄지 정의당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들을 저는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명분들은 이제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주고받을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명분들을 찾아나가고 정의당이 그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건 또 민주당한테 주어진 저는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번엔 산업은행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됐는데 이제 남은 건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을 이제 개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엊그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된 김민석 의원이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서 그 반대를 했어요.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선거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발언권 때문에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영등포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연히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당의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김민석 의원 개인이 한때는 부산시장 후보에까지 오를 정도로 부산과 관련이 매우 깊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이 했다는 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김민석 의원 개인이 이야기했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행정 절차의 어떤 하자 이런 것들은 명백히 있는 거죠, 있기는. 왜냐하면 부산은행, 부산 산은 이전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법 개정 없으면 서울에 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제 액션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위해서 사무실을 여기다 뒀는데 그 사무실에 축하난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썰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적극적으로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법 개정 이전부터 지금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저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서를 이해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전에 산안 이전에 대해서 했던 일들 꼭 산안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국책은행에 이전에 관해서 했던 이야기들, 공약사항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적어도 정책위 의장이면 그 말의 어떤 무게들을 생각을 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사는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그러면은 보십니까? 부산 총선도 굉장히 저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지금 국민의힘이 서둘러서 행정 절차를 강화하고 하는 것은 명백히 총선을 의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싸우는 정당이 누구냐를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그 프레임 속으로 민주당이 걸어갈지 말지는 민주당의 선택이지만 왜냐하면 민주당은 수도권을 또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산업은행 이전을 민주당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그 마약 투여 혐의로 입국 직후 체포됐다가 석방 직후 바로 광주를 찾아갔습니다. 5.18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거듭 강조했는데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죄하고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과도 만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만시지탄이 있고 사실은 또 당사자도 아닌 분이 하고 있는 거여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광주에서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 유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마음의 앙금을 털어내는 하나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행보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적어도 뭐 할아버지보다 나은 손자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저는 또 적어도 할아버지보다 나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정말 결자 해지, 이제 저희들이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그런 가족들이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이런 전원 방식의 어떤 이런 퍼포먼스라도 저는 하는 게 우리 공동체의 전체적인 어떤 조화, 그다음에 이런 합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좀 저는 대단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아마 광주의 그런 시민단체들, 그다음에 유족회 경우에도 굉장히 좀 그런 긍정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약 복용 문제 뭐 이런 그렇죠. 문제는 확실히 부분들이 있는데. 있지만 그건 문제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만시지탄과 결자해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